드라마 위쳐나 소설 위쳐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원작 소설이 가장 먼저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사랑하는 건 게임 버전 때문이죠. 제가 살면서 해본 게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폴란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상품이기도 하고요. 이 오래된 작품이 최근 차세대기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단순히 해상도와 프레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게임의 모든 요소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한국어 더빙까지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게 기존 게이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요. 사람을 깊고 넓은 사유로 이끄는 이야기의 최전선이 과거의 문학에서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실험되었다면 지금은 게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는 게롤트가 만날 생각에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연말이 기쁘고 설레네요. 12월 1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오늘 첫 곡으로 컬렉티브 소울의 헤비 듣고 왔습니다. 7081 쓰시는 분께서 오 위쳐3 소식 듣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웅디도 위쳐를 좋아하신다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주말에 애들 재우고 모처럼 만에 다시 전장을 녹여봐야겠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두근두근 하시죠. 이런 걸 또 무료로 해준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의리가 느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은희님께서 웅디 덕분에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책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고 써있길래 오타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행성은 빛을 내지 않는 천체더라고요.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그렇죠. 예, 항성의 다른 말이 이제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지구별이란 말은 틀린 말이죠. 지구는 행성이고 우리 태양계에서 별은 태양밖에 없죠. 항성, 태양. 그래요. 최주영님, 황복희님, 김시영님, 정소희님, 김주희님, 손숙경님, 김미애님, 강영민님, 임복희님, 윤혜라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하고요. 시간 많으면 그냥 이름만 쭉 읽고 싶은데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연과 엔딩송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무슨 설릉역? 네. 설릉역에 순댓국집이 참 맛있다고 맛있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죠. 언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농민이 만든 그 집.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자, 여기 읽어주세요 이거. 어떤 거? 이거 꼭 읽어주세요. 신승민님이 희애님 국가고시 합격 축하해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빰빰빰빰. 그러니까 그 가채점이 맞았던 거죠? 어제 발표 났거든요. 야,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부동산 차리시나요? 예? 아니요, 차리진 않고. 예. 뭐 자격증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정보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격증 있으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긴 있어요. 뭐 또 할 수 있어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수 있죠. 할 수 있고 또 네. 뭐 할 수 있어요? 또라뇨? 딴 거 없어?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떤 거요? 면허증 대신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안 되고 뭐 예. 노후에 혹시 진짜 차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차리면 수수료 싸게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안 사요. 뭐야? 그렇습니다. 자, 지하철 서울 지하철 파업 하루 만에 정상 운행 들어갔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탈춤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진작 됐어야 돼. 맞아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에 네. 등재가 되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2번째로 등재가 된 거고요. 예. 네, 모로코에서 열린 17차 회의에서 산하평가기구의 등재 권고를 받았고 이걸 받아들여서 드디어
우리 한국의 탈춤이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등재된 정식 명칭은 한국의 탈춤이라고 등재가 됐고요. 예. 영어로는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등재가 됐습니다. 특히 등재가 되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번에 올라왔던 신청서 중에서 46건 중에서 사회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인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기술했다 라면서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마스크 댄스가 아니라 마스크 댄스 드라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탈춤이 아니잖아요. 우리 탈춤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분제를 비판하는 그런 풍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막 양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쵸. 근데 또 그거를 양반이 와서 또 같이 관람을 했다라는 맞아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어떤 그 높은 평가 요소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종합 예술이죠. 맞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춤도 들어가죠. 예. 노래, 연극 모든 장르가 아우러지는 종합 예술로 꼽히는데요. 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을 또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면서도 또 쓴소리까지 주저하지 않는 게 바로 이 탈춤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학계에서는 우리의 탈춤이 단순한 탈놀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부조리, 갈등 이런 것들을 풍자를 하면서도 또 끝에는 화해의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라는 그렇지. 점에서 다른 나라의 춤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된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종류도 많고 탈춤이 여러모로 우리가 참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등재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탈춤이 이게 몇 번째로 된 건가요? 22번째로 된 거고요. 사실 우리가 등재된 게 처음 등재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2001년도에 종묘제례 그리고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했었고요. 그 뒤로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등등 지금까지는 21건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보유돼 있었는데 예. 네, 이번에 우리가 탈춤이 추가되면서 22번째를 이뤄낸 거고요. 이번에 북한의 평양냉면 풍습도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북한에서도 신청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은 평양냉면 풍습까지 합쳐서 4번째로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 등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북한도 아리랑, 김치 담그기, 씨름 네. 뭐 이런 거를 등재를 해놨군요. 맞아요. 근데 씨름 같은 경우에는 또 2018년도에 우리랑 같이 공동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보세요입니다. 우리가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시중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 다른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4대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뭘 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신 업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입출금, 그리고 뭐 통장 조회. 원래 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은행 가세요? 아니 우체국에서 송금 이런 거 되지 않나? 그러니까 ATM에서 돈 뽑고 송금하고 이런 거는 수수료를 좀 더 물면 할 수 있었어요. 수수료는 맞아요. 내야겠지. 근데 이제 해당 창구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체국 창구에 가가지고 W 은행의 업무 뭐 입금 출금해주세요 이렇게는 안 됐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이제 안 드는 거예요? 수수료도 이제 안 들거나 적게 들거나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됐던 업무들도 이제 우체국에서 해주겠다. 라는 거죠.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맞아요. 우체국망을 은행에 개방을 한다. 그렇죠.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우체국의 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030뿐만 아니라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어렵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뭐야 저거 의미 있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중장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는 직접 점포를 찾는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입출금 하실 수 있고요. 통장 지급, 조회 업무, 통장 정리 등을 이제 우체국에서도 4대 은행의 업무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ATM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하. 네, 그래서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런 좀 개선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고령층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물론이죠. 예.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맞아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 A라는 은행 가까운 점포가 사라지면은 저기 먼 동네까지 갔어야 됐는데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방금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수신 업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금 업무까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의미가 있느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하루 아침에 생겨난 서비스 정책이 아니에요. 이미 2020년 8월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비스이기 때문에 은행의 담당자들 역시 물론 제한은 있지만 예. 일부 고객들에게 확실히 편의성을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즘 은행 점포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특히나 점포가 많이 사라지면서 한 지붕 두 은행의 형태도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창구랑 금고 등의 개별 영역은 따로 쓰지만 뭐 객장, 자동화 코너, 주차장 등은 다른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지붕 두 은행의 형태가 많아지고 있고요. 예. 뭐 꽃집을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미술관을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그리고 찾아가는 점포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오프라인 점포들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골 지역에 이런 은행 지점들이 폐쇄되고 없어지는 거 한번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참 가슴 아팠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사실 옆 동네까지 간다는 게 말로는 쉬운 일이지 특히나 이렇게 추운 날에 만약 교통이 좀 편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옆 동네까지 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체국 가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ATM도 이용하실 수 있고 점포도 이용하실 수 있고 훨씬 편해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둘 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퀴즈가 앞에서 나옵니까? 뒤에서 나옵니까? 앞에서 나오고요. 앞에? 네. 탈춤? 네. 맞아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숫자를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숫자.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째로 등재가 된 걸까요? 1번 첫 번째, 2번 10번째, 3번 22번째. 자, 많아요. 쉽죠? 예. 많아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기리보이의 22 그리고 소코도모의 회전목마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22번째였죠. 자, 선정답자 오수민님, 장세정님 축하드려요. 떡볶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7679 쓰시는 분, 3155 쓰시는 분, 그리고 손문호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따뜻하게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마지막에 돌발 퀴즈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죠. 준비 딱 하고 계시다가 선물 더 타가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역사 속 화산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볼 거예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 소설의 화산파를 사랑하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 소설의 선생님, 네. 화산파. 예, 거짓말이란 얘기죠. 김용 선생님은 지금 비하하신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다 뻥이지 뭐. 아니 소설이자 소설. 의천도령기, 녹정기 등등. 알겠습니다. 송정훈님이 썬킴쌤 언젠가부터 의상이 멋져지고 있어요. 이제는 옆집 아저씨 같지 않아요? 이게 저기 의상이 작업복이에요. 작업복. 네. 이거 입고 또 촬영 가야 되기 때문에. 야, 뭔가 이 성공한 남자의 멘트 같았어요. 성공한 남자는 이 옷을 입습니다. 마카오 양복. 근데 이게 순발력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순발력도 부족해지고요. 예. 문제는 그 여러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는데 옷이 같아요. 돈이 없어 내가. 아니 돈이 없어요. 내 거랑 바꿔 입자. 근데 돌려줘. 마카오 양복 그 기억 못해요? 몰라요.
그 제일 띨 모직이 우리나라에 생기기 전에 네. 우리나라는 양복을 만들 수 있는 그 옷감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대부분 다 마카오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카오 정장, 마카오 양복은 부의 상징이었어 그때. 아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카오 얘기하니까 사실은 블랑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온 포인데 이제 그 일종의 자포를 넣어서 소켓 형식으로 쓸 수 있는 포를 블랑기포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마카오에 그 포를 전해준 게 포르투갈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포르투갈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 블랑기포를 명하고 우리나라에 전달해줬지만 일본에는 조청을 전달해줬잖아요. 이번에 샀지, 복수할 뭐. 기회죠. 일본이 샀지. 이번에 복수할 기회죠. 복수할 아 이번에 또 포르투갈 우리가 꺾는다. 네, 한 16강 간다 이거죠.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지난번에 박광일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1대1 무승부 할 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1대1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무승부였잖아요. 무승부였습니다. 같은 날 선킹 교수님은 우리가 3대0으로 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증거 대봐. 다시 듣기 한번 돌려봐.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박광일 작가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그때 이제 블랑기,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를 그 홍이, 그 홍모 이렇게 얘기를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도 이제 살펴보시면은 옛 서양의 나라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이런 것들도 재미있습니다.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하죠 경기가. 네네네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732 쓰시는 분이 옹디 드디어 히스토리월드 132편을 2주간에 걸쳐서 다 들었어요. 우와. 택배 배송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썬킴님 옹디의 재롱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광일님 상상하면서 저도 같이 웃고 역사를 생각하며 뜻깊은 2주를 보냈습니다. 이 2주 동안 132편을 일상과 계속 함께 하셨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제 썬킴, 박광일, 허지용이 이제 꿈에도 나오시겠네. 복권 사세요. 그러네요. 우리 1732님께 단백질 보충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평소에 활동량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배송도 하고 집안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꼭 단백질 보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 해야겠죠. 중국 장점민 전 주석이 96세 일기로 어제 타계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로 큰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개혁 개방을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등소평부터 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형식으로 그다음에 내용으로 옮겼던 인물을 꼽는다면은 장점인 강택민이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현대 중국에서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여지죠.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 하나의 정파인 상하이파를 만들고 이끌었던 그런 거물이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그 일당 독재 같지만 사실은 세 개의 파가 서로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하이방, 그다음에 태자당, 공청당 요 세 가지가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상하이방을 원래 이끌었던 장점민 전 주석이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집단지도 체제라고 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다음에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태도를 또 정립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중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그걸 다 쳐부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집단지도 체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세 가지 파벌이 공산당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의결을 하고 서로 이제 의견을 서로 상충 보완하면서 그렇죠. 이끌어 나가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장점민이 이제 물러날 때 후임을 후진타오에 줬지만 후진타오는 그러니까 저기 공천당이죠. 하지만 군권을 안 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후진타오 특히 이제 공청당 세력 자체가 너무 좀 뭐랄까 호전적이라서 미국과 전쟁을 낼 수도 있다. 강성파니까요. 예, 너무 강성파라서 그래서 군권을 주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이제 요번은 아니죠. 지난번에 요번은 3연임한 거고 시진핑이 첫 번째 이제 그 집권했을 때 그때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남겨준 것도 상하이방에 권력을 주기 싫어서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장점인이 군권을 줬어요. 시진핑에게. 왜냐? 시진핑이 권력에 욕심이 없어 보여서. 시진핑이 자기 2인자를 스스로 퇴가시켰거든요. 사퇴시키니까 얘는 권력에 아무런 뜻이 없구나. 안심을 하고 군권을 줬는데 지금 3연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왕망 기억나시죠? 예. 크게 망한 왕망. 예. 그 전한을 멸망시키고 이제 신나라라는 나라를 기원 후 이제 8년에 건국한 왕망이 딱 그랬어 시진핑. 그 제2의 이제 왕망이다. 발톱을 숨기고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믿었던 거야. 왕망 저 정도 인간은 절대로 권력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웬걸 나라를 말아먹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 얼마 전에 시진핑 3연임을 발표하는 당대표 대회에서 후진타오가 끌려나갔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맞습니다. 장쩌민도 이제 타계했고 후진타오는 끌려나갔고 이렇게 지금 중국 공산당 내에는 시진핑의 태자당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뜻밖의 이제 백지를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 방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항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중국 곳곳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방금 이제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백지 시위라고 해서 그렇죠. 중국인들이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뭐래더라? 백지에는 뭐든지 쓸 수 있는데 오직 중국인들만이 여기 아무것도 못 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처음에는 제로 코로나에 대항하는 그 시위였는데 지금은 반정부 시위예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뭐 시황제로 등극할 것이라는 건 한 10년 전부터 조짐을 보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보시라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라이. 충칭 공산당 서기장. 그 많은 분들이 그때 일개 도시의 이 서기장이 중앙당 서기장과 주석과지 맞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인가 생각하셨는데 충칭시만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많아 충칭시가. 그래서 시진핑의 대항마로 약간 뭐라고 할까 떠올랐는데 뭐 하냐? 바로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종신형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때부터 지금 그 마윈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지. 사라진 게 아니야. 가족들과 지금 도쿄에 피신가 있더라고. SNS에 이제 굉장히 온화한 이야기를 많이 올리시던데.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서 제 소박한 바람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뭐 3연임에 시진핑이 성공을 하면서 파벌을 다 없애고 진정한 북한과 동일한 방식의 1인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이 백지 시위가 백지 혁명으로 발전해서 진정한 중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실현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역사 속 화산입니다. 역사 속 화산,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이제 역사 속의 화산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 겁니다. 우리 앞에서 중국 이야기 좀 오래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거예요. 두 분 다시 가위바위보 하셔야죠. 오늘 누구부터 얘기할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졌다. 아싸. 자, 오늘 박광일 작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예. 좀 뿌듯한데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화산하고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주도만 딱 도착을 하면은 섬 전체가 말 그대로 화산섬. 그러니까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360개 또는 연구자에 따라서 한 480개 정도의 기생화산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화산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실제로 제주도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을 보면 고려 조선시대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시간이 나서 철원 일대 그다음에 연천 일대를 다녀왔었는데 거기 딱 가서 느끼는 게 여기 제주도네. 아, 왜 현무암이 많아요? 모든 그 절벽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거나 주상절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용암대지라고 해서 평강의 오리산 일대에서 한 50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 사이에 5번에서 11번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 묽은 그 용암이 계속 흘러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가 형성이 돼갖고 그 밑으로 이제 침식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깊은 협곡 속에 일어나니까 한탄강이나 임진강은 협곡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예. 사실은 이 한반도 중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지형이었었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화산 활동이 활발했는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1만 년 전, 2만 년 전 그러니까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고려사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이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물 그때 폭발했던 화산이 어느 것인가라는 것들은 이제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가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사에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종 때인데 서기로 하면은 1002년, 1007년에 화산 분화 기록이 두 건에 아주 세밀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땅에서 난 구멍 4개에서 구멍이 열리면서 붉은 물이 솟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마그마, 용암이 이제 솟아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5일이 지나서야 그쳤는데 그 물이
모두 와석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용암이 굳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그게 기와가 얹은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선형으로 쭉 펼쳐진 돌처럼 보인다. 그래서 와석이라는 기와 와자에 돌석자를 쓴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거는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이제 탐라에서 상서로운 산이 바다 가운데 솟아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수중 폭발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학 박사 전공지를 보내어 살펴보게 했다. 이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살펴보게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때 이 폭발했던 제주도에 이 화산 폭발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 대체로 이제 그 차기도 옆에 있는 비양도라고 하는 섬을 이제 그 가정을 해서 그 섬일 거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비양도가 화산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근에 폭발했던 화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려 때 한 1000년 전으로 보면은 대략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지질학자분들이 역사하시는 분들이 지질을 잘 모르셔서 아이고. 여기 잘 보시면 붉은 물이 솟아 나온다. 붉은 물이 솟아나온다. 이 용암이 솟아 나오는 거잖아요. 수중 폭발은 붉은 물이 안 보입니다. 바로 바로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그냥 폭파하는 것처럼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쇠설물이 위에서부터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형상이지 붉은 용암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 울릉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그 비양도가 아닐 거다. 그래서 그 일대 제주도 열대 지질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비양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이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KA가 1000년을 가리키더라고요. 지질에서. 그런데 그 여기 비양도 같은 경우는 생전 처음 들어. 3.8에서 4.5 KA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많이 주워들었는데 저도 KA는 저 태어나서 논문 처음 보면서 들어봅니다. 힘들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비양도는 한 3,800년에서 4,500년 사이에 형성된 거니까 고려 목종하고는 거리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니까. 그럼 뭐지?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연대의 화산이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야 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쯤에 그 지질을 연대를 보여주는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그러니까 마라도 가는 그 배를 타는 곳에 보면 대정 쪽에 보면은 이중 분화구가 나타나는 섬이 있거든요. 그 송악산이라고 하는 이 군부리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산이 이 기록하고 거의 일치해요. 근데 그때 그게 화라산이었대요? 그게 터진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게 1000년 전에 터졌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1002년에 터지고 1007년에 두 번 터졌느냐. 왜냐하면 이 송악산이 이중 분화구이기 때문에 한 번 터지고 다시 한 번 터진 그런 화산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설도 있고 한 번에 터졌지만 기록상으로 이제 고려에서는 그거를 나중에 5년 뒤에 정리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역사 기록 1000년 전에 목종 때 화산 폭발에 대한 고려사 기록과 그다음에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기록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보시면 가장 젊은 화산 그러면은 송악산을 보시면 이제 저게 어떤 정도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사에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그러니까 제주도 이야기라서 뭔가 재밌기도 하고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조선시대 기록에도 남아 있거든요. 백두산 아니겠지? 백두산이에요. 그런데 태종연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백두산에 대한 그 폭발 기록이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태종 때부터요? 네. 1401년부터 1406년까지인데요. 이때 기록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단주에 숫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그 태백 그 백두산에서부터 한 200-300km 떨어진 함경남도하고 함경북도 경계 지역이거든요. 여기 하늘에서 재로 된 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동네인 갑주 또는 이라 이런 지역에서는 하늘에서 숙제라는 건 하얀 재를 가리키거든요. 하얀 재가 쌓였는데 두께가 1치 3cm나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화산 폭발에 의해서 재난이다라고 하는 게 1mm만 쌓이면 재난입니다. 차가 가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농산물의 생육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기에 폭발이 3cm에 이르렀다면 화산재가 3cm에 이르렀다면 엄청난 폭발이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태종 때도 나오고 세종 때도 나오고 조선시대 내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에 계속 터졌나 보다. 근데 이게 조선 전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조선 후기에도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들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 3부에서도 나눠볼 거고요. 자, 우리 역사 속 화산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화산은 지구 속에 이것이 지표면을 뚫고 나와 용암 등이 쌓여 만들어진 산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굳어져 생기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카르마, 2번 가르마, 3번 마그마. 힌트. 이런 유치한 퀴즈는 내가 마그마 앞으로. 오. 해야 떠라 해야 떠라. 거의 한 20주 만에 제대로 된 힌트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야 마무리 또 삐지 노래까지. 괜찮았어. 오늘 괜찮은데요? 높이 떠나. 오. 조항원 선생님 뭐 하시나 요즘?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그마의 해야 들으면서 3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선힘 교수 모시고 오늘 역사 속 화산 이야기 살펴보고 있어요. 히스토리 월드 우리 아까 사연 주셨던 분처럼 팟캐스트로도 언제나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무 데서나 편하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조님께서 돌발 퀴즈 때문에 마그마 하이소 라고 또 대단한 힌트였습니다. 박수진님께서 썬킴 교수님 항상 삐딱하게 앉아 계세요. 역사 귀요미님은 항상 반드시 앉아 계시고요. 이렇게 항상 모든 역사적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가지고 항상 이렇게 45도 각도로 앉아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정부 친화적이고 교조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이게 막방을 만들어요. 한 번도 비판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썬킴 교수님. 긍정적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늘 안전한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재영님이 코로나 봉쇄로 온라인 수업 중인 아이들과 베이징에서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지만 아주 재밌게 듣고 있어요. 썬킴님 책 2권도 빨리 2권? 2권? 2권도 빨리 읽고 싶은데 베이징으로 배송이 잘 안 되네요. 코로나 끝나는 즉시 제가 베이징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천안문 광장 앞에서 뵙죠. 아이고 가서 저기 같이 혁명도 좀 하시고 혁명. 백지 혁명도 좀 하시고. 너무 언제까지 이렇게 안전하게만 살 거예요? 예? 언제까지만 이렇게 거의 권력자들을 빌붙어가지고. 얇고 길게 가야 돼. 짧고 굵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이제 역사의 교훈이라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길게 가야 돼.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화산 이야기 앞서서 우리 그 고려 시대 그리고 조선 시대 전기 기록에 나왔던 이 화산에 대한 기록까지 말씀 들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세종 때 기록을 보면은 역시 이제 화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명확하게 화산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당대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운이 비 같기도 하고 비도 아니고 연기 같기도 하면서 연기도 아닌 것이 북쪽에서 오는데 소리는 바람이 몰아치듯 그리고 냄새에는 비린내 같기도 한데 잠깐 사이에 산골스작에 가득 차서 빛을 가려 갑가에 있는 소와 말도 분별을 못할 정도였다. 이거 유황 냄새 아니야? 유황 냄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때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군육진을 개척하긴 했지만 명확하게 그거를 우리 영토라고 인식하고 가까이 갔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볼 때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그 폭발 장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증험이 이제 함경도 일대에 나타나니까 이제 그 기록을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 오락의 땅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실록 기록은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지만 그 백두산과 관련한 지질 연구에 따르면은 1898년, 1903년, 1925년에도 소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백두산 같은 경우는 크게 100년마다 한 번씩 좀 큰 폭발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폭발이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폭발이 1925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딱 100년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백두산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백두산 폭발은 지질학자들뿐만 아니라 기상학자들 이런 분들이 늘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한때 이 백두산 폭발이 나라 하나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백두산 폭발이요? 발해를 멸망시켰다. 발해를. 예, 그때 이제 한때 그런 이야기가
한 4, 5년 전에 꽤 방송을 통해서 돌았었거든요. 음모론 아닌가요?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시대적 오차가 있어요. 20년 차이가 납니다. 20년?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발해가 먼저 멸망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 폭발이 그 20년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해 멸망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래도 그 고역사인 거를 고대 역사인 거를 우리가 감안하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 않나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시간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것과 발해가 먼저 멸망하고 화산이 폭발했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발해는 926년에 멸망을 하는데 화산 폭발은 946년 에서 947년 요 사이에 이제 폭발이 있었던 걸로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칫 그 20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발해가 먼저 멸망하고 폭발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이 폭발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엄청 크게구나. 현재까지 기록에 남아 있는 백두산 그 폭발 중에서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10년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당시 이제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유럽 전체 길이 다 예. 막혀버렸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배출되었던 화산재 분출량의 1000배. 가 946년부터 947년 사이에 배출이 됐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그 덩어리 면적을 그러니까 그 쇠설물 어떤 재로 날아갔던 화산재의 어떤 양을 분석을 해보면은 100 입방 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100km인 박스 안에 넣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가 아이고, 퍼져 나갔고요. 엄청나구나. 당시 한반도나 동해바다는 한 10cm 정도 이게 이제 화산재가 쌓였고 홋카이도까지 날아갔는데 한 5cm 정도 쌓였던 걸로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엄청난 폭발이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정도 폭발이 다시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100분의 1, 1000분의 1의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몇 달 정도는 동아시아의 뭐 여러 가지 기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산 폭발에 대한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폭발이 됐을 때 피해가 가장 클까? 5월, 6월. 5월, 6월? 네, 그때 이제 바람이 이제 북쪽에서 북풍은 사실은 살짝 사라졌는데 그게 살짝 남쪽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안 돼. 한반도 쪽에 안 오히려 돼. 겨울에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암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거리는 한 23km 이를 정도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정우와 이병헌이 있어요. 네. 이게 그 관객수가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폭발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 역시 화산 폭발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큰 해가 끼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조심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정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에 1000배? 그렇죠. 화산재는. 아니 뭐 그렇게 큰 폭발이 있었는데 한반도가 멀쩡한 게 다행이다. 네. 너무 놀랍네요. 더 큰 몰랐는데. 폭발도 있어요. 더 큰 폭발이요? 그 지금 인류사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 폭발 가운데서 가장 큰 폭발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로마의 폼페이 폭발로 예. 알고 계시는데 그건 예.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 7만 5천 년 전에 지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러니까 섬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수마트라가 있고 자바가 있고 발리가 있잖아요. 예. 맨 인도 쪽으로 가까운 스마트라 섬의 토바 호수라고 지금 있어요. 호수 길이가 100km, 폭이 50km, 수심이 500m의 호수예요. 이게 한 번의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그 화산 호수거든요. 한 번에 빵.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지질학적으로 이 토바 호수를 연구를 해보니까 폭발 규모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7만 5천 년 전에 이 수마트라에서 폭발된 이게 일단은 이 폭발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전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졌대요. 화산재가 덮어버렸어요. 화산재가 전 지구를 덮어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 여파가 한 1000년 동안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여기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약간 추측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예. 그때가 언제였냐 7만 5천 년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예.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슬슬 걸어서 앞으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랬다고 하죠. 그랬다고 하지요. 예,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그 포인트야. 관련 있어? 이 음모론이 추측이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정도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그 악영향을 미쳤던 예. 토바 대폭발로 예. 인해서 예. 신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왜 안 망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니까 남반부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호모사피엔스는 그나마 남반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수마트라 섬은 이제 북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북반부에 주로 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이 토바호 화산의 폭발 때문에 멸망했다. 그 빈자리를 들어간 것이 호모사피엔스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보고 그래요. 지질학자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사는 환경이 거의 겹쳤고 결혼도 실제로, 했어요, 둘이. 예, 혼혈도 있었고 그 결국 뭐 이제 여러 가지 학설마다 다르지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는 결국 그 호모사피엔스가 거짓말을 같이 믿는 능력 때문에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공동의 이를테면 종교, 공동의 어떤 뭐 나무신, 하늘신 이런 것들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협동해서 네안데르탈을 이길 수 있었고 문명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의 음모론이다 얘기가 있고 그 폼페이 그 폭발 얘기 나온 김에 폼페이 그다음 폼페이. 본격적으로 자, 들어갑시다. 선진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허 MC가 태어나기 정확하게 1000년 전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지금 나폴리의 남쪽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예.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예. 그 베수비오 남쪽으로 10km에는 폼페이가 있고 지금도 있어요. 폼페이 신도심에는 지금 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폼페이 유적이라고 하는 건 폼페이 구도심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에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로마 해군 지중해 함대 사령관인 플리니우스라는 예. 사람이 바다에서 해상 훈련하면서 폭발 장면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박물지라고 하는 로마 시대 최초의 이 백과사전을 쓴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폭발하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배 위에서 다 기록을 했어. 몇 메타까지 올라갔고 화산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워낙에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많이 인용되는 장면들이어서 그렇죠. 폼페이 화산.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그 폼페이 시민들 이 미라라고 불리는 그래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미라가 아니라 예. 그 이제 주세페 피오넬리라고 이 1860년대 이탈리아 그 이 고고학자가 폼페이 유적을 가봤는데 그대로 다 있어. 술집도 있고 접시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밥을 먹다가 변을 당한 것 같아요. 밥그릇 안에 먹다 남은 음식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 휴거 아니요? 휴거 올라갔다고요? 믿어 휴거를?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람들은 폼페이 시민들은 다 어딜 갔을까? 근데 이 화산지를 파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구멍들이 뻥뻥뻥뻥 나오는 거예요. 땅 밑에서. 처음에는 그냥 구멍이구나라고 넘어갔는데 이 구멍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빈 공이죠. 일정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야. 이 구멍들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maybe, perhaps, probably, presumably 이게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혹시 그 구멍을 통해서 지구 안으로 들어가서 지구 공동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럴까 할까 하다가 하지마 우리 역사 코너잖아. 역사 코너니까. 역사 코너예요 우리. 그래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석고를 한 부어본 거예요. 이 피오넬리 교수가 예. 석고를 부어봤는데 이제 석고 굳은 다음에 흙을 치우니까 와 사람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재가 일단은 덮쳤어. 그러면 그 안에서 죽었겠죠 사람들이. 그 화산재가 이게 암석화가 돼버린 거예요. 시신은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그 사람이 죽은 마지막 순간 모습 그대로 동공이 생긴 거예요. 구멍이. 이거다. 이게 사라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멍 발견되면 다 거기다 석고를 부어라. 그래 주물처럼 거기를 응용을 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폼페이의 미라가 거기서 탄생을 한 건데 시신들은 아니에요. 그 동공에 석고를 부어서 그래요.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건데 폼페이의 저주라고 있어요. 폼페이의 저주.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예. 일단은 뭐 M본부에서 나왔던 서프라이즈 앤서서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그 캐나다 역사 코너인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도 역사 코너에 저 거기도 출연해요. 정말 신뢰감이 드네요. 예. 캐나다에 있는 한 여성이 예. 그 폼페이에 놀러 와가지고 예. 이 유적에 있는 그 석고상 하나를 뭐 떼가서 갖고 갔대요. 그랬더니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 집안 회사는 망하고 그래가지고 15년 만에 정말 죄송하다 다시 원 위치에 이거를 석고상을 갖다 놔라라고 편지와 보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그 음모론은 이거예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티투스 황제 때였어요. 예. 그 로마의 예. 티투스 황제 바로 앞전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잖아요. 요 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로마가 가장 안정화됐던 때예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까지도 네로였고 네로가 다 박살 내놨던 이 로마 제국을 예.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재건을 했냐면은 유대 국가를 박살냈어. 갔어요. 유대 국가를 박살을 내버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노예로 끌고 왔어. 예. 그리고 그들의 금은보화 재산을 다 약탈해버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했냐? 우리 로마 제국은 최고다 해서 세운 게 지금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콜로세움에 가보면 앞에 동판으로 뭐가 써 있냐면 유대인들 3만 5천의 피로 만들어진 건물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콜로세움에 관광을 안 가요. 자기 선조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것이다 해서.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아들 티투스 황제. 아버지는 콜로세움 이 완공을 못 보고 죽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예. 티투스 아들이 아버지에 이어서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려. 유대인들 또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드디어 콜로세움이 완공이 됩니다. 1979년도에. 아니 그거 아니구나. 그때 1900이요? 아 1900이요? 그때 1000배. 예. 79년도에. 알겠습니다. 티투스 히틀러인가? 티투스가 드디어 이제 콜로세움을 완공을 시켜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100일 동안 페스티벌을 열잖아요. 콜로세움을 물로 채워버리고 거기서 수상 해전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이때가 또 이제 제국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로마가 안정된 번영을 이루던 때니까 제국이 되고 안정된 번영을 이루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속국이 필요하고 식민지가 필요하고 거기서 인력을 가져오고 이게 역사에서 계속 되풀이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희생이 됐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티투스 황제가 콜로세움을 완공시키고 드디어 로마 제국은 안정화되었다 하고 2달 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버리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유대인들의 저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응? 콜로세움을 이렇게 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만 5천의 희생으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예. 그럼 너희들도 피를 봐라. 그래서 티투스 황제는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문에 단명을 해요. 금방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이 베수비오 화산 지금 이 폼페이에서 있는 화산이 계속 그 이후에도 이제 분화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까지 터졌어요 이게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1944년 2차 대전 때 이게 터졌고. 44년에? 네. 2차 대전 때 이게 터졌어 베수비오가. 그래서 기록 사진에 남아 보면은 이제 미군은 이미 이탈리아 반도에 이제 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 진주한 미군들이 저 산 뭐냐 터진다 팡 우와 볼케이노 했을 때 미군들은 화산 처음 보잖아. 예. 그러니까 겁이 없이 마그마 용암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꼬챙이에 스테이크 꽂아가지고 구워 먹는 사진이 있어요. 지금도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 2차 대전 치면 그 장면이 나와. 큰 폭발은 아니었나 보다. 큰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 그때. 처음 봤어. 스테이크 찍어 먹다가.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니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일본 열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에서 가장 후지산이 아니에요. 사쿠라지마라고 해가지고 예. 맨 밑에 있는 가고시마 가고시마 도시 앞에 있는 섬 사쿠라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그건 하루에도 2번씩 이제 분화가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분화가 자주 되니까. 그 방금 이제 우리 1944년 그때까지 계속 활화산이었고 뭐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화산 활동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놀랍기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반농담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유대인의 저주 이게 뭐 그때까지 이어진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야 또 이때가 이탈리아가 추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축국이라서 거기서 터졌나 싶기도 한데 이거 음모론이야 음모론. 근데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정확한 역사의 이야기로 또 돌아가 보면은 이탈리아군이 일본군, 독일군, 이탈리아군 이 추축국 세 나라 중에 제일 못 싸웠잖아요. 오죽했으면 히틀러가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탈리아군은 군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솔리한테 얘기했어요. 예.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대인의 저주 혹은 뭐 어떤 종류의 저주든 없어도 화산 폭발이 없어도
아, 그쵸. 근데 아니 궁금한 게 이탈리아 지지 않았을까? 저 가고시마 거기 사쿠라지마 거기 가면 페리 타고 들어가요. 예. 선착장에 딱 도착하면은 겁나게 환영합니다잉이라는 우리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가나 보네. 알고 보니까 전라북도와 가고시마가 또 형제 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였습니다. 깨알 상식.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탈리아 얘기는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때워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아무튼 갑작스럽게 힘 빠지는 이야기로 끝내버렸어. 아, 나 아까 힌트를 좋은 걸 주더니 오늘 이야기가 힘이 좀 빠지네요. 여러분 폼페이의 저주 들어보셨어요? 하지마. 하지마. 아니 그만해. 폼페이와 콜로세움을 연기한 건 내가 처음이야. 알았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 받아주는 진행자 없어요. 고마워. 내가 술 사줄게. 자, 오늘 역사 속 화산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우리 뭐였지 돌발 퀴즈? 아까 천재적인 힌트를 주셨던 3번 마그마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박건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현숙님,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손님들께서 허지웅쇼 주파수 고정해달라면서 커피 10잔을 주문하고 가셨어요. 이제 자주 오신다고 하네요. 덕분에 커피 많이 팔았어요. 주파수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 의인을 찾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지역 써주시라니까. 허지웅쇼 들으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지역 좀 써주세요. 그래야 이제 간접 홍보라도 되지. 아무튼 어느 카페에서 허지웅쇼 주파수 고정해달라면서 커피 10잔 주문하신 의인을 찾습니다.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0019 쓰시는 분, 진짜 마그마보다 뜨겁게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한 지 오늘로 딱 15주년이 됐습니다. 여보야, 그때 뜨겁게 사랑만 안 했어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난 사랑한다 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말줄임표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150주년이 돼도 뜨겁게 계속 사랑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마스크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말줄임표가 너무 진해 보이는데. 이다은님께서 다음 주부터 가고 싶었던 회사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통장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월급을 주면서 매달 15만 원씩 따로 입금해서 퇴직금을 모아두고 계셨다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금명도 힘내라고 아자 매번 그렇게 돼 있네요. 이 벅찬 감동을 웅디에게 전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계십니다. 근데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부각되고 드러나서 그렇지. 이런 고마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다은님 복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2662 쓰시는 분께서 웅디 오늘 아침에 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가 상가 벽면에 산타 할아버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5살 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말 잘 들으면 산타 할아버지 온다고 했는데 진짜 믿네요. 러블리즈의 종소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사진도 같이 찍어주셨는데 건물 외벽에 산타가 흡사 도둑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귀엽게 잘 만드셨는데 크기가 꽤 크네요. 아드님이 산타 할아버지 오래오래 믿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안 믿으면 사라져요. 러블리즈의 종소리 듣고 올게요. 솔지아니의 Only One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 계속 볼게요. 오수빈님 문자예요. 웅디 꼭꼭꼭 읽어주세요. 녹음해서 며느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올해 시집온 며느리가 12월 15일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네요.
술 한자 잡았어요. 결혼해서 처음 맞는 생일이라 축하해주고 싶은 시어머니 마음입니다. 남궁진아야 생일 축하한다. 우리 서로 이해하며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생일이고 12월 15일이 이제 아이를 낳는 예정일인 거죠. 아이고, 애기가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이네요. 크게 될 나이입니다. 잘생겼을 것 같아요. 며느님께 꼭 전해주시고, 이름도 예쁘시네요, 며느님. 두 분이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저도 좀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5139 쓰시는 분께서 오늘은 지체장애가 있는 아들을 동생이 하루 봐준다고 해서 남편과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맞춰 짧게나마 바다를 구경하고 회 한 접시 먹고 오려고요. 28년째 아들을 돌보느라 늘 24시간 대기조인 저를 위해 동생이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와줬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동안의 힘듦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벌써 설렙니다. 남편과 결혼 30주년 데이트 잘하고 오겠습니다. 동생분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고맙더라도 힘듦이 다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지 않죠. 다 쌓여 있는데 그만큼 얼마나 기쁘신지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진짜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더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질 정도로 응원하게 되네요. 30주년 데이트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세요. 박효영님, 초등학교에서는 녹색 어머니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오늘 제 당번이라 일찍 등굣길 깃발 봉사 나갔는데 올해 회사 연차를 다 써서 휴가를 못 내고 그만 지각을 했어요. 12월 첫날부터 혼났습니다. 언제쯤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녹색 어머니 봉사활동을 하는 바람에 원래는 반차를 내고, 그렇죠? 반차를 내고 하려고 했는데 휴가를 못 내서 지각을 하셨다. 그래서 혼이 났다. 뭐 하고 온 줄 알면은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마음 상하셨으면은 얼른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님. 오늘 김영수님, 김송림님, 정은하님, 엄소리님, 이영은님, 강인규님, 김미영님, 오희용님, 이선아님, 민보라님, 또 많은 분들이 허지웅쇼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이름 오늘도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유명자님이 신청하신 임재범, 태희의 겨울이 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듣고 올게요. 오늘 허지웅 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드러머 김간지 씨와 함께 나연세의 가능으로 함께 할 거예요. 4288 쓰시는 분이 저도 오늘 40살 생일인데 축하해주는 문자가 쇼핑몰에서만 엄청 오네요. 퇴근길에 맛있는 케이크 사서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케이크는 숟가락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엔딩송 안기영님이 신청하신 김필의 얼음 요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기영님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김은종,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박헌주, 기술 전상진, 진한석, 저는 허중이었습니다.